75억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72, 저는 이름보다 애들 엄마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3남매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그저 평범한 노인이죠.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75억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방치하다시피 둔 나대지 한 조가 몇십 년 동안 잡초만 키우던 그 땅이 고속도로 개발에 걸려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보상금 협의라는 이름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건네준 서류 위에는 75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땅을 값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쓸모없는 땅인 줄로만 알았는데 글쎄 꿈만 같은 숫자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종이에 적힌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오른 건 돈이 아니라 3남매 얼굴이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애들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욕심을 낼까? 서로를 미워할까? 아니면 그냥 잘됐다고 함께 웃어줄까? 저는 그 어느 것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이 결심이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데려갈지 모른 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큰딸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엄마, 요즘 물가가 왜 이래? 애들 학원비에 보험에 적금은 꿈도 못 꿔. 그 말 속에 담긴 불안과 조바심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75억이라는 숫자를 알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엄마가 아니라 돈 가진 노인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둘만 잘 키우면 됐지 뭐. 우리는 좀 고생해도 돼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돈이 아니라 평온을 주고 싶다고. 막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적자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왜 카페를 했을까 후회돼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75억. 그 돈은 제 손 안에 있었지만 저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제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은 사실 제 청춘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셋을 데리고 내려가 단칸방에서 농사 비슷한 흉내를 내던 시절의 흔적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일구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밥을 챙기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다가 못 버티고 도시로 올라올 때 저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그 땅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언젠가는 쓰일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고 땅은 사람도 발자국도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나대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여름이면 뱀이 지나다니고 가을이면 억새만 흔들리던 그 땅.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했지만 그래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왠지 그 땅을 팔면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마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두꺼운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 협의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젊은 공무원이었죠. 할머니, 이 땅이 고속도로 관통 구간에 포함되어서 국가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건네준 종이 위에는 숫자 7, 5, 0, 0, 0, 0, 0, 0이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75억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후에 확정되지만 이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75억. 평생 본 적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죠. 젊은 직원은 제가 놀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할머니 땅이 위치도 좋고 면적도 꽤 되셔서 보상금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듯 말 듯 했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죠. 숫자가 흐릿해지고 다시 선명해지고 또 흐릿해졌습니다. 그날 밤 한숨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해도 되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큰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일찍 잤어. 그 거짓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하고 나니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쉬워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늘 그렇지. 돈은 괜찮으세요? 응, 연금 나오는 거로 충분해.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 제 양심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자식들에게도 알릴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한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삶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첫째, 딸 은진. 시집은 잘 갔습니다. 직장 다니는 남편, 중형 평수 아파트, SNS에 올라오는 사진만 보면 그래도 잘 산다라는 소리 들을 만큼은 삽니다. 하지만 만나보면 늘 이 말이 먼저입니다. 엄마, 요즘 물가가 왜 이래요? 애들 학원비에 보험에 관리비에 대출 이자에 적금은 꿈도 못 꿔요.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은 빠듯합니다. 남편 월급과 자기 월급을 합쳐도 매달 통장이 텅텅 비는 게 요즘 젊은 부부들의 현실이니까요. 은진이는 명절 때마다 고급 한우를 사오지만 정작 자기 집 식탁에는 삼겹살도 자주 못 올린다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남들 눈 때문에 버티는 삶. 그게 큰딸의 일상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수. 맞벌이입니다. 회사원 아들, 학원 강사 며느리. 둘 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문제는 자녀 교육에 올인하다 보니 생활은 늘 빠듯하다는 겁니다. 엄마, 애들 둘만 잘 키우면 됐지 뭐. 우리는 좀 고생해도 돼요. 라고 말은 하지만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찍힐 때마다 속이 바싹바싹 타 들어가는 얼굴입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 아이들 스케줄표를 보면 어른들보다 더 바쁩니다. 진수 부부는 외식 한번 하려면 한 달을 계획해야 합니다. 다음 달 카드값 생각하면 오늘은 참아야지.
그렇게 자신들의 즐거움은 뒤로 미루고 아이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셋째, 막내 아들 민수.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서 찾아오고 지인들이 응원 차원에서 들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프랜차이즈들이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커피 체인점이 바로 옆 건물에 들어오면서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의자만 쳐다보고 있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 오늘도 적자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카페를 했을까? 진짜 후회돼요. 전기세, 월세, 재료비, 인건비, 고정비용은 나가는데 매출은 줄어드니 매달 적자입니다. 대출받아 시작한 카페인데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셋 다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굶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맞춰가며 사는 정도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힘들어합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편이 쓰리다가도 또 한편으론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저 정도면 잘 버티는 거지. 나보다는 훨씬 낫잖아. 하지만 엄마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큰딸의 지친 눈빛, 둘째의 억지 미소, 막내의 초췌한 얼굴. 모두 다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입안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말이다. 엄마가 75억을 갖고 있다. 그 말을 꿀꺽 몇 번이고 삼켰습니다. 차라리 배가 아플 정도로 힘들게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순간 아이들의 관계가, 우리 가족의 평온이 깨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돈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어느 날 정말 몸이 따라주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밥을 하다가 허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한동안 부엌 바닥에 쭈그려 앉아만 있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쓰러지면 어쩌나. 전화기가 손에 닿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은진아, 엄마가 요즘 밥해 먹는 것도 좀 힘들다. 허리가 영 말을 안 들어서 말이다. 혹시 가끔이라도 반찬 좀 갖다 줄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최대한 부담 주지 않으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도우미를 쓰시든가 아니면 반찬 가게를 이용하시든가 해야죠. 우리가 다 챙겨드리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애들 돌보고 회사 다니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큰딸도 바쁘고 힘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둘째에게도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말이다. 요즘 혼자 지내는 게 좀 힘들어서 가끔 들러줄 수 있니? 엄마, 우리도 지금 어린이집 비용이랑 학원비에 허덕여요.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당장은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모시고 살게요. 나중에. 그 나중에는 언제일까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둘 키우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막내에게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카페 적자로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말은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말이다.
요즘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워. 밤에 괜히 겁도 나고 그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무서웠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동네로 오실래요? 카페 근처에 원룸 많아요. 작은 집 하나 얻으시고 제가 출근길에 들르고 퇴근길에 들르고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혼자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참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아팠습니다. 제일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엄마를 챙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민수야, 너 힘들 텐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저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엄마라도 가까이 계시면 좋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큰딸과 둘째는 통화를 하고 이렇게 정리했다더군요. 엄마는 막내가 모셔라. 우리 집은 더 이상 여유 없다. 민수는 혼자 사니까 그래도 시간 여유는 있잖아. 서로 떠넘긴 겁니다. 엄마라는 존재를 부담스러운 짐처럼 말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막내 카페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허름하지만 볕이 잘 들고 창문을 열면 카페에서 나는 커피 향이 살짝 날아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딸린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고 무엇보다 아들이 가까이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민수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카페 오픈하러 가는 길에 들러서 엄마, 밤에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저녁에 카페 문 닫고 집에 가는 길에 또 들러서 엄마, 저녁 드셨어요? 하고 확인했습니다. 집에 있는 쌀이 떨어졌나 확인하고 김치 떨어진 날에는 편의점에서라도 하나 사오고 밤늦게까지 카페 일을 하고 들어와도 엄마, 괜찮아요? 하고 문을 한 번씩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카페 매출이 특히 안 좋았나 봅니다. 민수야, 너 힘들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좀요. 오늘은 손님이 정말 안 왔어요. 하루 종일 커피 5잔밖에 안 팔았어요. 월세 내고 재료비 내면 적자해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근처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덜 힘든 것 같아요. 밤에 집에 가면서 엄마가 저기 계시지 하고 생각하면 좀 위로가 돼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잠들기 전 베개가 축축해질 때까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더 힘든데도 엄마 걱정을 하고 있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에게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걸 마지막까지 해줘야겠다. 75억 중 일부를 이 아이를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카페로 출근하고 나서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인출하겠다고 말했을 때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금액이 맞으세요? 혹시 사기 당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그런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 아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안심시키고 돈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에 현금과 통장을 함께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고민도 됐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민수의 카페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카페, 커피 향만 허공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민망한 듯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따뜻한 아메리카 커피 한 잔 다오. 민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네, 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커피 향이 매장에 가득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봉투의 무게가 제 평생 짊어진 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제 비밀의 극히 일부를 드러내는 통로이자 삼남매 관계의 거대한 폭풍을 잠재우거나 혹은 일으킬 시발점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카페 안은 뒤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텅 빈 테이블 위에는 닦아놓은 흔적만 깨끗했고 에스프레소 머신은 깊은 한숨을 쉬듯 조용히 열기만 내뿜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만 허공에 맴돌 뿐 생기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홀 한가운데 앉아 마치 사막 한가운데의 등대지기처럼 홀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훨씬 굽어 있었고 젊은 아들의 어깨에 드리운 피로의 그림자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지자 민수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혹시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두툼한 봉투를 꺼내 민수 앞 테이블 위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마저 이 고요한 카페에서는 하나의 충격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는 봉투를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차마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갖 질문이 떠올라 있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한번 펼쳐봐라. 엄마가 넣어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민수는 망설임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봉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만원 권으로 된 현금 다발과 함께 제가 미리 만들어둔 오래된 적금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의 두께를 확인한 민수의 눈이 커피 잔처럼 동그래졌습니다. 돈의 액수를 셈할 필요도 없이 이 돈이 자신의 벼랑 끝에 선 카페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설마 빚낸 거 아니죠? 아니면 집이라도 내놓은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액수가 주는 놀라움이 아닌 제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깊은 염려가 느껴져 숨겨온 진실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가게 한번 다시 손볼 수 있을 만큼은 될 거다. 인테리어도 좀 새로 하고 메뉴도 바꾸고 다시 한번 해봐라.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오래전에 내 아빠랑 살 때부터 쪼개고 쪼개서 모아둔 거다. 너희 시집 장가 갈 때 주려고 남겨뒀던 건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내가 제일 급해 보여서 말이다. 통장 사본도 있지 않니? 걱정 말고 다시 한번 해보자. 힘을 내. 젊은 사람이 어깨가 너무 축 처졌어. 다시 해봐. 물론 그건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쪼개고 쪼개서 모아둔 돈이라는 말은 제가 수십 년간 겪은 고난과 희생의 진실을 담고 있었지만 이 돈의 궁극적인 출처가 75억 원이라는 거대한 보상금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은 철저히 감춘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통장 사본은 75억 원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이자 민수에게만은 순수한 도움으로 남고 싶었던 저희 마지막 방어선이었을 것입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고맙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나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이제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얼굴에 먹칠 안 하게 다시 해볼게요. 그의 눈물은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짊어져 왔던 젊은 사장의 무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텅 빈 카페 안에 고급스러운 커피 향보다 더 진한 눈물 냄새와 진실된 인간의 냄새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작은 등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준 것에 만족하며 민수의 굽어진 어깨를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봉투가 훗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이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의 카페는 놀라운 속도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바꾼 것을 넘어 민수의 표정과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메뉴를 연구했고 활기찬 미소로 손님을 맞았으며 작지만 새로운 간판 아래에는 따뜻한 색깔의 조명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저트 메뉴가 보강되면서 젊은 손님들이 SNS를 보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폐업 직전의 잿빛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활기찬 사랑방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돈을 건넨 지 약 3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다름 아닌 큰딸 은진과 둘째 아들 진수였습니다. 어느 주말 그들은 엄마 보러 간다는 명목 아래 사실은 막내의 기적적인 회생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약속이라도 한 듯 민수의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너 카페야? 야, 완전히 다른 집이네. 은지는 입구에서부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새로 들인 고가의 에스프레소 머신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야, 이거 리모델링 제대로 했네? 돈이 어디서 났어? 너 대출 더 받았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미쳤냐? 진수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질투와 의심이 뒤섞인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여전히 빠듯했기에 동생의 갑작스러운 성공은 축하보다 경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민수는 형과 누나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은행에서 조금 더 빌렸어요. 그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은 진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은행? 은행에서 이만큼의 현금을 턱턱 빌려줘? 너 신용이 그렇게 좋았냐? 은지는 턱을 괴고 민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엄마한테 받은 거지? 그것도 우리 몰래 혼자 받은 거지? 짧은 한마디 응. 이 떨어지는 순간 카페 안에 따뜻했던 공기는 한순간에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커피 향은 사라지고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큰딸 은진이 먼저 제게 달려들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막내한테만 돈을 주신 거예요? 저희도 자식이잖아요. 제가 시댁에 꿀리는 소리 안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아시잖아요. 둘째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부족해요. 애들 둘 교육에 올인한다고 했잖아요. 당장 학원비 대기도 빠듯하고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왜 막내에게만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형편이 나쁘다고 하니까 모르는 척 하시더니 민수는 왜? 저는 그때까지도 75억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변명했습니다. 너희 둘은 힘들어도 월급날이라는 게 있고 끼니 굶을 정도는 아니지 않니? 너희 시집가고 장가갈 때 해줄 만큼은 해줬다고 생각한다. 근데 민수는 당장 오늘 벌어서 오늘 내야 할 카드 대금, 월세가 있는 아이잖니. 그 아이의 꿈이 꺼져가는 걸 엄마가 참아 볼 수 없었다. 큰딸 은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우린 자식 아니에요. 엄마 마음에 순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엄마 힘들다고 모르는 척했다고 우리를 벌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도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녀의 마지막 말, 엄마 마음에 순이가 있는 거야? 라는 비수는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인간의 가장 밑바닥 감정을 건드리는 대사들이 텅 빈 카페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을까 두려워 비밀을 지켰지만 결국 그 비밀 자체가 가장 큰 균열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카페는 형제애라는 이름의 거대한 유리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결단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이 진실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오해와 서운함은 곧 저의 진심을 영원히 가로막을 벽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삼남매를 제 작은 집으로 불렀습니다. 조그마한 거실에 세 아이와 제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노을빛이 길게 스며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공간은 좁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너무도 거대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 은진의 얼굴에는 여전한 서운함과 분노가, 둘째 진수의 얼굴에는 의심과 계산적인 기대감이, 막내 민수의 얼굴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진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너희들을 부른 거다.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렴. 그리고 제가 오래 숨겨둔 토지보상금 관련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을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시골 나대지 땅 기억나니? 거기요? 잡초만 나던 아무도 안 찾는 땅이요? 진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땅이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 땅이 고속도로 난다고 75억에 팔렸다.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귀에는 벽에 걸린 낡은 전기시계의 초침 소리만 틱-톡, 틱-톡 하고 들려왔습니다. 75억이요? 은진의 목소리는 너무 낮고 떨려서 거의 속삭이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셋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감정은 놀라움이 아닌 노골적인 계산이었습니다. 75억을 셋으로 나누면 얼마일까? 지금 당장 내 대출금을 갚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남편과 바꾸고 싶었던 차를 살 수 있을까?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 돈 어디 있어요? 진수가 가장 먼저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숨길 수 없는 강한 기대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중 일부는 너희들이 아는 대로 민수 카페 살리는 데 썼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우리는요?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법적으로도 그 땅은 저희 아버지 유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저희한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질문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미 어머니의 안위가 아닌 유산분배라는 차가운 문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돈이 가족을 지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막으로 75억, 엄마의 선택은? 이뜰 것만 같은 진정한 막장 드라마의 절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머지 한마디 최후의 폭탄 선언을 꺼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부했다. 네?
일순간 다시 정적. 이번에는 초침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깊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어디에요? 얼마를요? 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싹 가신 듯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요, 엄마?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남을 줘요? 은진의 절규는 이미 통곡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각자 집 있고 월급날 있고 이렇게 모여 앉을 시간도 있다. 너희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너희에게 이 돈을 전부 주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근데 세상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누군가는 당장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아이 밥 한 끼도 못 먹이는 엄마들도 있더라. 큰딸이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린 엄마 자식인데.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지.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민수에게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준 거고 너희 둘에게는 엄마 대신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회를 준 거다. 너희가 그동안 엄마를 외면하고 서로에게 미뤘던 그 시간들을 엄마는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 그것이 어쩌면 너희들이 엄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움, 분노, 허탈, 서운함 온갖 감정이 뒤섞인 얼굴을 하고 그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75억이라는 숫자가 가져온 광란은 결국 기부라는 예상치 못한 결말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그들 안에 남아있던 것은 오직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자신들의 이기심에 대한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75억 기부 선언 이후 며칠 동안 3남매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갔기에 저 역시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닌가? 내 이기적인 선택으로 아이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몇 번이고 스스로를 되물으면서 저는 텅 빈 집에서 이 모든 비밀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고독은 뼈저렸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열자 3남매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 새 아이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예전보다 조금 더 초라해 보였고 분노 대신 부드러움과 겸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비에 맞아 온갖 거칠애가 씻겨 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큰딸 은진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내려놓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숫자만 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보다 왜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셨는지에만 화를 냈어요. 저희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둘째 진수도 조용히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진정한 반성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늘 부족하다, 힘들다는 말만 했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그리고 저희가 엄마를 서로에게 떠넘겼을 때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저희가 먼저 엄마를 찾아뵙고 더 살뜰히 챙겼다면 엄마가 그 비밀을 그렇게 오래 숨기지 않으셨을 텐데. 막내 민수가 눈물을 훔치며 형과 누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전 지금도 카페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요. 형, 누나 저 때문에 더 서운해하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이제는 저희 셋이 엄마를 같이 지켜드릴게요. 저는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 매듭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막장을 견디고 외로움을 감수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 이 세 아이의 진심 어린 눈물과 화해 때문이었습니다. 됐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도 잘한 건지는 모르겠다. 다만 돈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 보기 싫었다. 그래서 애초에 돈이 우리 가족 사이에 끼어들 틈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다. 너희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지금처럼 셋이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엄마한테는 750억보다 더 값진 효도다. 큰딸이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시 멈칫하더니 입꼬리를 길게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좀 너무 쿨하게 잘하신 것 같긴 하지만요. 이 돈이 저희한테 있었으면 저희는 아마 서로 싸우다가 영영 안 봤을지도 몰라요. 셋이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그동안 묵혀두었던 서운함과 오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의 고요함 속에서 제 작은 집은 진정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작은 식탁에 제가 급히 끓인 김치찌개 하나와 민수가 편의점에서 사온 계란말이 하나를 놓고 우리는 오래오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식사였습니다. 돈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순수한 사랑과 감사만 남아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돈은 결국 흘러가는 것입니다. 남는 건 어떤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했는지 그 기억뿐이더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75억 누구에게 어디에 쓰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